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자랑하던 미국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국의 의료 현장을 직접 경험한 후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폭로를 한 것인데요.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이 의사는 중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연이어 경험한 후 미국 의료계에 충격적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응급의료 체계를 경험한 후 이것이 진정한 선진 의료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던 미국 의사가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오텀 블레이크입니다. 34살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미국 최고의 병원 중 한 곳에서 일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난해 제가 경험한 일들은 제 가치관과 의료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꽤나 자만심에 차 있었던 것 같아요.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내 최고의 수련 프로그램을 거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었으니까요. 여성 의사로서 이런 성과를 이뤄냈다는 것에 더욱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응급실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어요. 매 순간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제 특기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병원은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하는 글로벌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각국의 의료진들이 서로 다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제가 여성의사라는 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는지 운 좋게도 아시아권 프로그램에 선발되었고 6개월 동안 중국과 한국의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한국과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특히 응급의료 분야는 더욱 그랬어요. 그저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어쩌면 개발도상국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생각이에요. 프로그램 시작 전 저는 철저한 준비를 했어요. 양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 읽었고 기본적인 언어도 공부했죠. 특히 여성 의사로서 아시아 문화권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도 신중하게 고민했어요. 제가 읽은 자료들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의료 시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한국은 최첨단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논문이나 통계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곧 깨닫게 되었죠. 첫 3개월은 중국 베이징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자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나라였으니까요. 게다가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다양한 응급 케이스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특히 중국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결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죠. 여성 의사의 섬세함이 동양의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어요. 출발하기 전날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 헬렌 로스 박사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텀, 진정한 의료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치료하는 거예요. 당신의 공감 능력이 이번 경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당시에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웅장한 병원 건물과 최신식 의료 장비들을 보며 꽤나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죠. 여성 의사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과 달리 겉으로는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진보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응급실 문을 열자마자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그날 이후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의료 시스템이란 단순히 최신 장비와 뛰어난 의료진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는 제가 곧 경험하게 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것들은 제 의료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되었죠. 중국 응급실의 첫 아침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의료 현장과도 달랐어요. 새벽부터 들어찬 대기실은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환자들로 가득했고 응급실 앞은 마치 시장 바닥 같았죠. 환자 가족들이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어떤 보호자들은 돈뭉치를 들고 의료진에게 달려드는 모습도 보였어요. 처음 마주한 환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40대 남성이었어요. 심각한 두부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원무과 직원이 먼저 수술비 결제 여부를 확인하더라고요. 보호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의료진들은 눈에 띄게 태도가 달라졌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그 환자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심각한 후유증을 얻게 되었어요. 두 번째 주에는 더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노인 환자가 왔는데 보증금을 내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죠. 의료진들은 그저 평소처럼 담담하게 사망 진단서를 작성했어요. 제가 이 일을 제기하자 중국인 동료 의사가 말하더군요. 돈이 없는 환자는 어쩔 수 없다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중국 응급실의 또 다른 문제는 의료진에 대한 불신과 폭력이었어요. 한 달 동안 3번의 폭행 사건을 목격했죠. 환자가 사망하자 보호자들이 집단으로 의료진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어요. 병원 측은 이를 막기는커녕 의료진에게 보호자들을 달래라고 지시했죠. 의사와 간호사들은 방탄조끼를 입고 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린 소녀의 사례였어요. 맹장염 증상으로 온 12살 여자아이였는데 수술비 문제로 치료가 미뤄지다가 맹장이 터져버렸죠. 소녀의 부모는 병원을 고소하겠다며 난리가 났고 의료진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어요. 결국 제가 나서서 무료로 수술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병원 측에서 규정상 안 된다며 거절했어요. 응급실에서는 뇌물수수도 공공연했어요. 더 빨리 진료를 받기 위해 좋은 의사에게 배정받기 위해 심지어는 기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했죠. 붉은 봉투에 돈을 넣어 의사에게 건네는 것이 마치 불문율처럼 여겨졌어요. 이를 거부하는 의사들은 오히려 배은망덕하다는 비난을 받았죠. 의료기록 관리도 엉망이었어요. 환자 차트는 대충 작성되었고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도 빈번했죠. 한 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혈액형이 잘못 기록되어 큰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의료진들은 이런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의료윤리의 부재였어요. 부유한 환자에게는 과잉 진료를, 가난한 환자에게는 기본적인 치료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며 매일매일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환자의 생명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현실의 좌절감을 느꼈어요. 병원 시스템도 비효율적이었어요. 접수부터 진료, 수납까지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죠. 응급 환자가 와도 행정 절차 때문에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의료진들은 이런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었고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죠. 중국의 대형 병원이 이 정도인데 지방 병원은 어떨지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현지 의사들은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죠.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환자를 위해 규정을 벗어나려 할 때마다 동료들은 저를 말렸어요. 3개월 동안 저는 매일 무력감을 느꼈어요. 첨단 의료 장비와 화려한 시설 뒤에 가려진 이면의 현실을 보며 진정한 의료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죠. 돈과 권력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현실이 너무나 슬펐어요. 그렇게 중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도 중국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적어도 중국보다는 나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곧 경험하게 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제 생각을 얼마나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지는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었기에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서울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첫 발을 들이는 순간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응급실의 모습이었어요. 한국의 응급의료 체계는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나뉘어 각각의 역할이 정해져 있었고 제가 일하게 된 곳은 중증 응급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였어요.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KTAS 전담 간호사가 신속하게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했어요. 1, 2단계 중증 환자는 즉시 치료구역으로, 3에서 5단계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구역으로 배정되었죠.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위급한 환자가 우선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리디스의 운영이었어요.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는 동안 이미 환자 정보가 병원으로 전달되어 있었고 응급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주변 병원의 가용 병상이나 주요 의료 장비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었죠. 이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의무 기록도 완벽하게 전산화되어 있었어요. EMR을 통해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을 즉시 확인할 수 있었고 검사 결과도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죠. 특히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처치가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의료진 간의 소통이 원활했어요. 한국의 응급의료 체계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이 법에 따르면 응급환자는 누구든지 치료받을 권리가 있었고 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었죠. 게다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도 없었어요. 의약품 안전관리도 철저했어요. 모든 약물은 바코드 시스템으로 관리되었고 특히 고위험 약물은 이중 확인 절차를 거쳤죠. 수혈 역시 전자인증 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확인되었어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의료사고의 위험이 최소화되었죠. 보험 시스템도 완벽했어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가입 제도로 응급실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죠. 게다가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 있어서 중증 응급환자들의 부담이 훨씬 적었어요. 의료진들의 전문성도 인상적이었어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며 진료를 담당했고 각종 중증 질환에 대한 진료 지침이 명확했죠. 특히 중증 외상 환자가 왔을 때는 외상팀이 신속하게 소집되어 치료가 이루어졌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였어요.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고 보호자들은 의료진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존중했죠. 중국에서 흔히 보았던 의료진 폭행이나 협박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응급실 시설도 환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음압격리실이 갖춰져 있어 감염병 의심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었고 중증 외상처치실, 응급 전용 수술실 등 특수시설도 완비되어 있었죠. 보호자 대기실도 깔끔하게 관리되었어요.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첨단 시스템과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의료진의 전문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 의료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형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날 제가 목격한 광경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야간 당직이었어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119로부터 연락이 왔죠. 심한 전치태반으로 과다출혈이 있는 32주 임산부가 이송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미 119 단계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와 원격으로 연결되어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우리 병원은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있어 이런 응급 케이스를 자주 받았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특별히 위급해 보였어요.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가 공유되었어요. 혈압 80, 50, 심박수 130회, 의식은 흐릿한 상태. 태아의 심장 박동도 불안정했죠. 이송 중인 구급차에서는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환자의 상태를 공유했고 응급실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리 응급실의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어요. 산부인과 마취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즉시 호출되었고 수술실과 신생아 중환자실도 준비되었죠. 수혈팀에서는 응급 수혈을 위한 혈액제제를 준비했고 중환자실에서는 수술 후 집중 치료를 위한 병상을 마련했어요. 이런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의 체계적인 응급의료 시스템 덕분이었어요. 환자가 도착했을 때 산모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하지만 119 구급대원들의 전문적인 응급처치 덕분에 상태가 더 악화되지는 않았죠. 구급대원들이 전문적으로 기록한 환자 차트는 의료진이 즉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구급대원들이 이송 중에도 환자를 안정시키며 계속 말을 걸어주었다는 점이었죠. 응급실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간호사들은 신속하게 정맥로를 확보했고 산부인과 전문의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반과 태아의 상태를 확인했죠. 마취과 의사는 이미 수술 전 평가를 시작했고 소아과 의사들은 미수가 출산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보호자들도 도착했는데 의료진들은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응급의료 사회복지사가 즉시 배정되어 보호자들을 케어했고 의료진은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죠. 특히 고위험 산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제도까지 안내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이 결정되고 10분 만에 수술실로 향했어요. 수술실로 가는 동안에도 의료진들의 전문성이 빛났죠. 이동 중에도 산모의 활력 징후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었고 간호사들은 계속해서 산모에게 말을 걸며 안정을 취하게 했어요. 수술실의 모습은 마치 완벽한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모든 의료진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도 명확했죠. 집도인은 차분하게 수술을 진행하면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팀원들과 소통했어요.
마취과 의사는 지속적으로 산모의 상태를 체크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수술실 간호사들은 완벽한 팀워크로 수술을 보조했죠. 아기가 태어난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체중은 1.5kg에 불과했지만 신생아 중환자실팀이 즉시 전문적인 치료를 시작했죠. 신생아 전문의와 전문 간호사들로 구성된 팀은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기관 삽관부터 체온 유지, 감염 예방까지 모든 처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수술이 끝난 후 산모는 중환자실로 이동했어요. 하지만 의료진의 케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중환자실 의료진들은 24시간 산모의 상태를 모니터링했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아기의 상태를 매시간 체크하며 보호자들에게 전달했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자주 방문했어요. 그곳은 정말 특별한 공간이었죠.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의료진들의 섬세한 케어였어요. 간호사들은 미숙아들의 자세를 2시간마다 바꿔주며 욕창을 예방했고 캥거루 케어를 통해 부모와 아기의 애착 형성을 도왔죠. 한국의 신생아 사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이유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인큐베이터 온도와 습도는 실시간으로 조절되었고 감염 예방을 위한 프로토콜은 완벽했죠. 모유 수유를 위한 지원도 놀라웠어요. 모유 보관과 영양 분석까지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죠. 회복실에서 깨어난 산모가 처음 한 말은 아기를 걱정하는 것이었어요. 의료진들은 아기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해주며 안심시켰고 심리 상담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산모의 불안감을 덜어주었죠. NICU에 있는 아기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산모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의료비 지원 시스템이었어요.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광범위했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었죠. 이는 제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현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퇴원하기 전날 산모와 가족들이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들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며 저도 깊은 감동을 느꼈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의료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체계적인 시스템, 전문적인 의료진,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모두 필요하죠. 이 사례는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왜 세계적인 수준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의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삶 전체를 보살피는 것이 진정한 의료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제 남은 의료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 고위험 산모와 아기를 살린 경험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 속에서 놀라운 진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첨단 장비와 시설이 인상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응급실에서 만난 교통사고 환자 사례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심각한 뇌출혈로 들어온 환자였는데 주치의가 보호자들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보호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들의 불안을 달래주는 모습은 마치 가족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의료진들과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들도 놀라웠어요. 한 응급의학과 교수님은 매주 진행되는 다학제 컨퍼런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이 모여 복잡한 케이스를 함께 토론하고 최선의 치료법을 찾아간다고 하더군요. 이런 협진 시스템이 한국 의료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간호사들의 전문성도 정말 대단했어요. 한 번은 중환자실에서 갑자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을 때 담당 간호사가 즉시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간호사들은 각 분야별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이런 전문성이 있었기에 의사와 수평적인 의사소통도 가능했던 거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이에요. 어느 날 응급실에 노숙인이 심근경색 증상으로 실려왔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루거나 거부하지 않았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게다가 의료급 여제도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덕분에 누구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소아응급실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밤늦게 고열로 온 아이의 보호자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소아과 전문의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진찰하며 불안을 달래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보호자에게도 자세히 설명하고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료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의료 정보화 수준도 세계 최고였어요. 제가 있던 병원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료 영상을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런 첨단 기술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었어요. 진료 예약부터 처방전 발급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했고, 이는 의료 접근성을 크게 높였죠. 의료진들의 연구 열정도 대단했어요. 바쁜 진료 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논문을 쓰고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죠. 특히 젊은 의사들이 해외 학회에서 당당히 발표하고 세계적인 저널에 논문을 게재. 세계적인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보며 한국 의료의 미래가 더욱 밝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감염관리 시스템도 완벽했어요.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한국의 능력은 이미 세계가 인정했지만 일상적인 병원 감염 관리도 철저했죠. 손 위생부터 의료 폐기물 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매뉴얼화되어 있었고 이를 철저히 지켰어요. 이런 기본에 충실한 모습이 한국 의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바탕이 되었던 거죠. 마지막 날 저는 병원 옥상에서 일출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단순히 의료 기술만이 아닌 진정한 의료 정신을 배웠다는 걸 깨달았죠.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열정,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라는 것을요.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롤모델이자 미래 의료의 표준이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을요. 이곳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은 제 의료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 깊은 감동과 배움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 될 것 같아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충격적인 영상 하나가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최근 해외 SNS에서는 한국의 한 영상이 핵폭탄급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밤중에 산 중턱에서 거대한 불을 피우고 이를 즐기는 모습이 담긴 영상. 외신들은 산불 테러나 방화로 오해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CNN은 한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산불 축제라는 제목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산불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전통문화 달집 태우기 행사였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행사가 철저한 안전관리하에 진행되며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하버드대의 한 교수가 직접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불놀이가 아닌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놀라운 문화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의 캐서린 브라운 교수입니다. 30년 넘게 유럽 문화사를 연구하고 가르쳐온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주로 르네상스 시대와 산업혁명기 유럽의 문화 변동을 연구해왔어요. 특히 전통 문화가 근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사라지는지에 대해 깊이 연구했죠. 하버드에서 강의하면서도 늘 서구 중심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아시아는 일본에서 잠시 연구한 것 빼고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이런 제 인생의 전환점은 딸 레이첼의 뜻밖의 선택에서 시작됐어요. 하버드에서 역사를 전공하는 레이첼이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일시적인 호기심이려니 했어요. 레이첼은 원래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교환학생을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전공한 유럽 문화사에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처음 레이첼이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했을 때 저는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물론 한국의 대학들이 세계 대학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서울대학교라는 학교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있는 곳이라 안전에 대한 걱정도 컸죠. 하지만 레이첼은 이미 1년 전부터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었더군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시작한 공부였는데 어느새 중급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었죠. 한국의 IT 기술, 패션, 음식 문화, 심지어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까지 세세하게 설명하는 레이첼의 모습은 놀라웠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레이첼이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어요. 단순히 K-팝 팝이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더군요. 한글의 과학성, 조선시대의 문화유산, 심지어 한국의 제사문화까지 설명하는 모습은 역사학도다웠어요. 결국 저는 레이첼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로서의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매일 화상통화를 하고 수시로 메시지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레이첼이 들려주는 한국 생활은 제 걱정이 기우였음을 알게 해줬어요. 레이첼은 서울대 기숙사 생활이 너무 편하다고 했어요. 모든 방에 개인 욕실이 있고 건물 전체가 24시간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하더군요. 식당 음식의 퀄리티는 하버드보다 좋다고도 했어요. 도서관은 밤새 열려있고 캠퍼스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이 된다는 말에는 좀 의아했죠. 주말이면 한국 친구들과 여행을 다녔어요. 고속철도를 타고 2시간 만에 부산에 가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놀다 왔다는 이야기, 지하철을 타고 북한산에 등산하러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밤늦게 혼자 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거였죠. 한 학기가 지나고 레이첼의 방학을 맞아 제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사실 이건 단순한 모성애만은 아니었어요. 역사학자로서의 호기심도 컸거든요.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지,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순간부터 제 편견은 깨지기 시작했어요. 공항 터미널의 규모와 천장의 높이는 예술적이었고 입국장의 자동화 시스템은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 효율적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교통 시스템이었어요.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철도나 런던의 히드로 익스프레스와는 비교도 안 되더군요. 열차는 더 빠르고 깨끗했고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지하철을 갈아타는 과정도 완벽하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되어 있었죠. 서울로 향하는 차창 밖 풍경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수많은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공원들, 자전거 도로, 곳곳의 전통 건축물들까지. 80년대 제가 보았던 아시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어요. 현대식 빌딩 숲 사이로 고궁이 보이고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최신신 전자기기를 다루는 모습이 신기했죠. 호텔에 도착해서 레이첼을 만났을 때 딸의 얼굴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엄마의 편견이 깨질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레이첼은 제게 이제부터가 진짜 한국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날부터 시작된 저의 한국 여행은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거든요. 특히 우리가 우연히 마주하게 된 한국의 전통 문화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명동이라는 곳으로 향했어요. 피곤할 텐데 쉬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 말에 레이첼은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고개를 저었죠. 그리고 정말 레이첼 말이 맞았어요. 그날 밤 본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도시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거리는 밝고 활기가 넘쳤어요. 80년대 제가 일본 도쿄에서 연구할 때만 해도 밤이 되면 거리는 한산해졌는데 말이죠. 하지만 서울의 밤거리는 낮보다 더 생기가 넘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했고 레스토랑과 카페들은 불야성을 이뤘죠. 특히 놀라웠던 건 젊은 여성들이 늦은 시간에도 편하게 돌아다닌다는 거였어요.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처음 경험한 한국의 디지털 기술도 인상적이었어요.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로 메뉴를 보고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더군요. 일본에서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레이첼은 이게 당연하다는 듯 능숙하게 주문을 했어요. 심지어 종업원을 부를 때도 테이블에 있는 버튼 하나로 해결되더군요. 더 놀라웠던 건 결제 방식이었어요. 레이첼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죠. 신용카드를 꺼내려는 제 모습을 보고 레이첼은 웃으며 한국에서는 이제 카드도 구식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 부분은 제가 일본에서 느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80년대에 일본에서 연구할 때만 해도 일본이 아시아의 기술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현금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레이첼은 일본 여행 때 현금을 미리 환전해 가야 했는데 한국은 카드 하나만 있어도 충분했다고 했어요. 지하철 시스템도 완전히 달랐어요. 도쿄 지하철도 잘 되어 있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한 단계 더 발전한 느낌이었죠.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스크린도어가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특히 겨울철 지하철 의자의 온도 조절 기능은 일본에서도 보지 못한 섬세한 배려였죠. 역사 내 화장실도 깔끔했고 수유실이나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더군요. 밤문화는 더 큰 차이를 보였어요. 심야버스는 기본이고 24시간 운영하는 가게들, 새벽 배달 문화까지. 특히 편의점 문화는 일본이 원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편의점은 마치 작은 종합상점 같았어요.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부터 각종 생활 서비스까지 더 진화한 모습이었죠. 젊은이들의 문화도 달랐어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대체로 조용하고 보수적인 편이라면 서울의 젊은이들은 훨씬 더 자유롭고 활기찼어요. 패션도 더 대담했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빨랐죠. 특히 놀라웠던 건 전통 문화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일본의 젊은이들은 전통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울의 젊은이들은 전통을 트렌디하게 재해석하고 즐기고 있었어요. 식사 후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곳에서도 새로운 문화적 충격이 이어졌어요.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도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대학생들이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고 회사원들은 늦은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도난 걱정 없이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레이첼은 이런 게 한국의 일상이라고 했어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새벽까지 배달되는 음식, 밤늦게까지 운행하는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은 정말 놀라웠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미국이었으면 서브웨이 푸싱을 걱정해야 하는데 말이죠. 역사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열차 내 공기청정 시스템,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알려주는 앱까지. 이건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레이첼은 저를 강남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고층 빌딩이 즐비한 이곳은 마치 타임스퀘어 같았죠. 특히 버스 정류장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냉난방 시설은 기본이고 겨울철 의자가 따뜻하다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도를 현대적으로 적용한 거더군요. 횡단보도는 신호등과 연동된 LED 조명이 바닥에 설치되어 있었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걷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하더군요. 지하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겨울인데도 지하철 의자에 앉으면 따뜻했거든요. 레이첼이 설명하기를 이것도 온돌 기술을 적용한 거라고 하더군요. 일본에서 살았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거였죠. 추운 겨울 출퇴근길에 지하철 의자가 따뜻하다는 건 정말 감동적인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구나 이런 첨단 시설이 모든 역에 똑같이 적용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죠.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들의 옷차림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도쿄의 획일화된 정장 차림과는 달리 개성 있으면서도 세련된 패션이 눈에 띄었죠. 레이첼은 이것도 한국의 문화라고 설명했어요. 수직적인 기업 문화가 수평적으로 변하면서 복장도 자유로워졌다는 거였죠. 오후에는 코엑스라는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어요.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된 이 공간은 그야말로 작은 도시였어요. 쇼핑몰, 영화관, 수족관, 도서관이 한 곳에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곳의 스마트 기술이었어요. 길 안내 키오스크, 로봇 안내원, 매장 내 가상현실 체험존까지. 레이첼은 이런 게 한국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대형 서점의 모습이었어요. 책과 문화 공간이 어우러진 곳이었는데 카페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 문구와 펜시용품을 구경하는 젊은이들로 활기가 넘쳤죠. 서구의 서점들이 전자책에 밀려 하나둘 문을 닫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곳은 오프라인 서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80년대 제가 일본에서 연구할 때만 해도 아시아는 서양 문화를 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문화산업에서도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레이첼은 한강공원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잘 정비된 공원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공원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사람들, 텐트를 치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요가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한강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수많은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불빛, 다리를 수놓은 조명,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의 은은한 불빛까지.
이런 현대적인 모습에 감탄하고 있을 때 레이첼이 내일은 색다른 걸 보여주고 싶다며 강원도로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 될지 상상도 못했어요. 이튿날 아침 레이첼이 미리 예약해둔 1일 가이드를 만났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능숙한 젊은 가이드였죠. 가이드는 우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마침 오늘이 정월대 보름이라며 산골 마을의 달집 태우기 행사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도시의 현대적인 모습 말고도 한국의 전통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던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가이드가 운전하는 차로 약 2시간을 달렸어요. 서울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수록 풍경이 더욱 아름다워졌죠. 고속도로는 서울 못지않게 잘 정비되어 있었고 중간중간 들르는 휴게소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특히 휴게소 음식의 퀄리티가 놀라웠죠. 레이첼은 휴게소 김밥과 우동 맛에 반해버렸더군요. 현장에 도착하자 젊은 문화관광 해설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능숙한 영어로 이게 정월대 보름 달집 태우기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음력 1월 15일 밤에 달집을 태우며 한 해의 소원을 비는 전통 문화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했죠. 불과 안전에 대한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달라졌어요. 전통 문화라고 해서 무작정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현대적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더 놀라웠던 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했어요. 어르신들은 전통 방식대로 달집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젊은이들은 그것을 배우며 현대적 안전장치를 더했죠. 도시에서 온 청년들도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보였어요. 해설사는 정월대 보름의 다양한 풍습도 설명해 주었어요. 오곡밥을 먹고 부럼을 깨는 것부터 더위를 파는 것까지. 모든 것에 과학적 원리와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달집의 구조였어요. 짚을 쌓는 방식부터 공기 구멍을 내는 위치까지 모든 게 정교한 계산 아래 이뤄졌더군요. 우리도 소원지를 써서 달집에 걸었어요. 밤이 되자 달집에 불이 붙었죠. 그 순간의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붉은 불꽃이 밤하늘로 치솟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소원을 하늘로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불꽃 속에서 소원지가 타오르는 모습을 보며 이런 행위가 수천 년간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죠. 현장에는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안전요원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전통 문화를 즐기면서도 안전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행사가 끝난 후 마을 어르신들이 우리를 마을회관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나눠주신 달떡과 오곡밥을 먹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구나. 전통을 고집하는 것도 무작정 현대화하는 것도 아닌 지혜롭게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이날 발견한 한국 문화의 특별함이었죠. 다음 날 우리는 레이첼의 제안으로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달집 태우기에서 보여준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무척 기대됐거든요. 다음 날 우리는 가이드의 추천으로 북촌한 옥마을을 찾았어요. 어제 본 전통 문화의 감동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본 한옥마을의 모습은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줬죠. 수백 년 된 한옥들이 고층 빌딩 사이에서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옥을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전통 찻집, 공방,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더군요. 한 한옥 카페에 들어갔는데 전통적인 공간에서 현대적인 디지털 기기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모습이 신선했어요. 창호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전통 다과가 만드는 묘한 조화가 인상적이었죠. 가이드는 이런 공간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고 설명해줬어요.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과 젊은이들이 이곳에 모여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이너들, 전통 공예를 배우는 청년들, 한옥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들. 전통이 박제된 유물이 아닌 살아 숨쉬는 문화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어 광장시장으로 향했어요.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현금만 사용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곳도 놀라웠어요. 모든 가게에서 디지털 결제가 가능했고 심지어 외국인을 위한 키오스크도 설치되어 있었죠. 빈대떡과 마약김밥을 파는 할머니께서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받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본 풍경은 더욱 놀라웠어요.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SNS 촬영을 하고 있었죠.
가이드의 설명으로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전통 문화가 트렌드가 되었다고 해요.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거나 전통차를 마시며 인증샷을 찍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다더군요. 오후에는 종로의 한 공방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젊은 장인이 전통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의 작업실에는 3D 프린터도 있더군요. 전통 기법을 지키면서도 현대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공방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작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였죠. 저녁에는 덕수궁 돌담길을 걸었어요. 고궁의 돌담과 현대식 건물이 만드는 풍경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았죠. 특히 해가 저문 후 은은하게 비치는 고궁의 조명은 전통 건축의 미를 현대적 감각으로 잘 살려냈더군요. 궁궐 안에서는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예약제로 운영되는 야간 개장을 즐기고 있었어요. 인상 깊었던 건 궁궐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었어요. AR 기술을 활용해 과거 궁궐의 모습을 재현해주는데 이게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역사 교육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죠. 중고등학생들이 태블릿을 들고 역사 공부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근처 쌈지길에서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구경했어요. 전통 소재와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즐비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제품들이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실감났죠. 하루를 마무리하며 레이첼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제 본 달집 태우기가 전통 문화의 보존이었다면 오늘은 그것의 현대적 계승을 본 것 같다고 했죠. 레이첼은 이런 점이 바로 자신이 한국 문화에 매료된 이유라고 했어요. 옛것을 고집하는 것도 무작정 버리는 것도 아닌 지혜롭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멋지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 레이첼이 국립중앙박물관을 꼭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유럽의 박물관들만 연구해온 제게 아시아의 박물관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죠. 사실 내심 유럽의 박물관들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더군요.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실감 영상관에서는 국보급 문화재를 디지털 기술로 생생하게 재현해 보여주고 있었고 VR로 고구려 고분 벽화를 체험할 수 있었죠. 문화재를 단순히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로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준다는 발상이 신선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청소년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태블릿으로 문화재를 비추면 관련 정보가 증강현실로 나타나더군요. 아이들이 마치 게임을 하듯 즐겁게 역사를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30년 넘게 역사를 가르쳐온 제가 오히려 새로운 교육 방법을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박물관 한식당에서 마지막 한식을 즐겼어요. 이제는 저도 숟가락과 젓가락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됐더군요. 한식당 창밖으로 보이는 전통 정원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옛 궁궐의 조경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정원이 도심 속에서 조용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식을 체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비빔밥을 먹으며 환호성을 지르고 김치의 매콤한 맛에 감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식이 이제는 세계인의 음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특히 젊은 외국인들이 SNS에 음식 사진을 열심히 올리는 모습을 보며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레이첼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다음 학기에 현대 한국 문화에 대한 특별 강좌를 개설하면 어떻겠냐고요. K-팝, K-드라마, K-푸드 같은 현대 문화 현상을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수업을 만들자는 거였죠. 문화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토록 빠르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키워가는 문화 현상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여전히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체크인부터 출국 심사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문화체험존이었어요. 출국을 기다리는 사이에도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놓은 배려가 감동적이었죠. 레이첼은 이미 다음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본 한국의 마지막 풍경이 아직도 선명해요. 현대적인 공항 터미널 뒤로 보이는 소나무 숲과 서해의 풍경. 그 모습이 마치 제가 본 한국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모습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5일이란 시간은 제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딸을 보러 온 여행이었지만 돌아가는 지금은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공존을 받고 최첨단 기술 속에서도 따뜻한 정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지혜로운 균형을 맞춰가는 모습이었죠.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가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됐죠. 서구 중심적이었던 제 시각을 반성하게 됐고 세계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어요. 레이첼의 선택이 이제는 너무나 자랑스럽네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